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의 한글 속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이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글 창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돌아보면서 한글이 어떠한 문자인가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이까지는 우리의 경제적인 성장이 그 밑받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1960년대에 제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 자기들이 도와줘야 할 나라라는 제목 밑에 10개 정도의 나라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명단 속에는 코리아가 인디아 다음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것을 보고는 무척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다시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지금부터 겨우 6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추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전화기이며 자동차,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배도 만들고 성능 좋은 무기도 만들어 팔아서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아주 밝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디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중동의 산유국들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큰 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선망이나 되고 싶은 롤 모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돈에 목을 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그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부러움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K-팝이나 K-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큰 몫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K-컬처라고 하는 새로운 어휘까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저변에는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뜨거운 열정과 근면성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칭찬을 듣고는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리 문화의 자랑 1호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세종의 한글 속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은 어떤 문자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세종의 서재를 가다라는 주제로 세종이 창제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한글을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없으니 쓰고 읽는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우선 말만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말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한글부터 배워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은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 반면에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글을 먼저 배우게 되면 뜻은 몰라도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처럼 신기해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석유지질학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이 우리 연구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분의 야외조사 일정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야외조사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그분이 내게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24자를 종이에 적고 그 옆에 국제 발음기호로 음가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차를 타고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그가 길거리의 간판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 분명히 한글을 배운 적이 있든지 아니면 언어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글을 배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저녁 식사 후 한 30분 동안 내게서 배웠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법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일하는 분야가 한글과는 좀 동떨어진 분야이어서 그저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익히기가 쉬운 반면에 한국말은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무 인식적인 해석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말이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국말은 매우 발달된 언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던 언어가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생각을 교환하는 도구인 언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언어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하는 능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넓고 다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 작동하는 원리나 그 시스템이 간단하며 논리적이고 예외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청각에만 의존하는 말보다는 한글부터 배우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이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진행의 효과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국내외를 합쳐서 8,6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언어를 사용자가 많은 순서로 본다면 한국어는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국제어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어는 영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960년대까지는 국제학술회의 같은 데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지하학술회의가 이란에서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술회의에서 프랑스어로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은 28개국 대표 중에서 2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의 대표들은 영어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 언어의 힘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그들의 위상과 힘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된 후 3년 동안 계속되었던 동란으로 한반도는 온통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반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은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변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가난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오늘의 한국입니다. 오늘이 영어의 시대이고 어제가 프랑스의 시대였다면 내일은 어떤 언어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의 한글 숲 비밀을 탐구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글 창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문에서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사화하려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6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신뢰할 만한 사건의 기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옳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우리 한글 외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하원칙에서 사용하는 6가지 질문을 통하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깊은 뜻과 한글이 지니고 있는 오묘한 진리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집현전의 학사들이 한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한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제왕이 그런 큰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에서 생긴 합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음은 세상이 직접 창제한 것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돌을 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쓴 것으로 되어 있는 해례본 서문을 보면 내가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외워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세종 자신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세종이 그들과 같이 한글을 만들었다면 서문에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분명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학문적인 공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한나라의 군주였지만 그는 동시에 한 사람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군주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학문적인 업적을 슬쩍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집현전은 고려시대부터 있던 학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려 말기에는 무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세종은 1440년에 이 집현전을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연구기관으로 재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요사이 표현을 빌린다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던 그런 연구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민점 창제와 관련해서 이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창제된 한글을 자신들이 직접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썼다는 훈민정음 해례편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례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정음을 완성하고 2년 9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의 준비 작업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이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종은 집현전의 학자들 중에서 8명을 골라서 자기가 새로 만든 정음을 그들이 스스로 익히며 결함이나 보충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글이 반포된 후에 다가올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반발의 거센 폭풍을 예상하고 이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든든한 자기 편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최만리처럼 명나라를 하늘처럼 받드는 것이 습관화된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아직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은 젊은 인재들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올 외로운 싸움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음의 창제자는 세종이었습니다. 육하원칙의 두 번째 질문은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기록을 보면 그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40년에 발견된 해례본 말미에는 정음을 발부한 날짜로 여겨지는 정통 11년 9월 상순이라는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을 택하여 1946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한편 북한에서는 정음이 반포된 날보다는 완성한 날을 기념하겠다고 해서 1월 15일을 조선 글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육하원칙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말하자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훈민정음이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리적인 장소보다는 문화적인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던 15세기 조선의 언어는 말해진 언어로만 존재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록 문화는 한자 한문을 통하여서만 가능했고 그 수단으로는 사대부들의 전용물인 목과 붓과 그리고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장 내에서의 어순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교차어이고 중국어는 고립어이며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할 경우 한국어의 풍부한 어미나 조사뿐 아니라 의성, 의태어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각의 표현이나 전달과 교환이 한자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던 그런 세계에서 사대부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는 3살에 시작한 한자 한문 수업을 20년이 넘게 계속해야 했고, 이 기본적인 학업을 마치고 과거를 거쳐서 관직에 나갔던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였다고 하네. 한자가 당시 지식인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노고를 통해서 얻어진 한자 한문은 그들에게는 귀중한 재산이었고 삶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자로 무장된 사회 속에 표음 문자인 훈민정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게는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이며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집현전의 부재학이었던 최만리가 정음을 만든 당사자인 세종에게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상소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신하인 최만리로서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소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한자를 버리고 우리의 글을 따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반역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글을 알게 되면 기득권자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며 그리 되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세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같은 것을 최만리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1392년 왕위에 올랐던 태조 이성계조차도 명나라로부터 고명을 받지 못했고 겨우 세종의 아버지인 3대 임금 태조 때에 이르러서야 명나라로부터 고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명의 눈에 밖에 난다고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내심 세종도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언어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인용하면서 왕권이 아닌 학문하는 학자로서 최만리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세종의 나이는 46세였습니다. 그리고 최만리는 1398년생이라고 했으니 48세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세종을 돕던 집현전의 학자들은 47세의 정인지와 34세의 최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종은 최만리와 같은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은 20대의 젊은 학자들을 골라서 자기 옆에 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가 만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종이 만들었던 소리문자였습니다. 정인지는 그의 서문에서 바람소리, 하개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이 새로 만든 글자로는 적을 수 있다고 정음을 자랑합니다. 세종이 만든 글은 바로 그런 소리글이었습니다. 전하에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가 1797년 4월 11일 신하인 심한지에게 보낸 한문 편지가 하나 있는데 한자로 써내려가던 그 편지에 갑자기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이 언문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조가 한자로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언문으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말에 뒤죽박죽이 주는 그 뉘앙스를
한문, 한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육하원칙의 5번째 질문은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전머리에서 세종은 그가 왜 한글을 만들었는가를 눈물겹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역하면 우리의 말은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는 우리가 완전히 소통할 수 없으며 한자를 모르는 배우지 못한 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러지를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런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생각해서 28자를 새로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은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글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군주의 사랑 고백인 셈입니다. 한글은 미리 만들어 놓은 옷을 백화점에서 사 입는 그런 기성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훈민정음은 맞춤형 옷처럼 한국어를 위하여 만들어진 맞춤형 문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을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서슴없이 세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서 대왕, King the Great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통수권자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아렉산더 대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그리고 실제로 대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인물로 몽골의 징기스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렉산더 대왕은 지중해 연안을 휩쓸었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북만주까지 국토를 넓혔고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져보았던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넓은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까?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서 대왕의 칭호를 얻었는지를 몰라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모두가 그저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이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는 수많은 살생이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왕은 그런 과정의 상급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대왕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그가 얻은 대왕의 칭호는 그가 영토를 넓혔기 때문도 아니요 남의 재물을 많이 약탈했다거나 전쟁터에서 많은 적을 사살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친자식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글은 세종이 자기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군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한글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세종 대왕이신 것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한자음을 정리해서 통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로 한자의 표준음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해진 소리가 그 글자의 표준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진 언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음을 기록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빌린다면 발음기호가 필요했고 한글을 발음기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한 개 화살로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이 계획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좋은 성과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보급된 후 한문 글자 밑에 한글로 토를 다는 천자문이
표준이 되다시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한글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인지는 훈민조금 회례본에 실려있는 그의 서문에서 정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상들이 일러준 것을 따르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음이 어떤 기존하는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문자라는 뜻입니다. 자음 17자는 입속 발음기관의 모양을 번떠 만들었고, 모음 11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수평선과 상으로 보던 수직선을 기본으로 해서 이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상 훈민조금 회례본에 나온 정음의 글자 모양을 보면 한자와는 아주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붓으로 종이 위에 쓰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라기보다는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땅에 그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글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용하고 있던 한자와는 그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특히 자음 이응의 경우는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글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붓도 없고 목도 없고 종이도 없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의 서재를 가다라는 주제로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던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